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3회 기출문제 2교시의 첫 번째 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의 두 번째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12문제입니다. 바로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4번 문제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상황에 대한 끊어봐요.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말에 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자, 이게 문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부정적일 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관점을 무슨 관점으로? 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뭘까요? 네,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정적 의미가 있을 건데 그것을 또한 수정한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분석해 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이나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관점이나 긍정적 의미로 수정하는 것. 이걸 뭐라 하죠? 네, 재명명,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재명명, 재구성, 재정의. 똑같은 말입니다. 재명명, 재구성, 재정의. 똑같은 말입니다. 환기는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환기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환기라고 합니다. 재명명이 답이 되고요. 직면은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겁니다.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을 컨프론테이션 직면이라고 합니다.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보증이라는 것은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재보증이라는 것은 의구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의구심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보증이라고 하죠. 정보 제공은 말 그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문제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사례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하나를 쳤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쉽습니다. 면접, 면담의 구조적 조건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아니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구조적 조건이라 했으니 이 거리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리를 말해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1번 탈락, 2번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라고 하는 것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그렇죠. 면접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네, 시간이나 장소는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동적일 수 있다.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볍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비에스텍의 관계의 원칙 7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옳게 설명된 것, 연결된 것은입니다. 별표. 자, 제가 원칙이 몇 가지라고 했죠? 네, 7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연결 문제 5개입니다. 첫 번째가 개별화, 두 번째가 비심판적 태도, 세 번째가 자기결정, 네 번째가 의도적 감정 표현, 다섯 번째가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2개가 빠졌죠. 자, 우리가 이제 비심판적 태도 있고 자기결정권 있고 의도적 감정 표현, 비밀 보장이란 게 없죠. 비밀 보장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화 있고 수용 없죠. 수용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까지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비에스텍의 관계론 치론칙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옳게 연결한 겁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독특한 경험이 되겠죠. 존중하는 것이다. 네, 개별화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독특성이라 하죠.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독특성을 인정해 주고 독특성을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개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 들어갑니다.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가능하거든요. 평가는 가능한데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비심판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 클라이언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뭐 할 수 있다?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자, 클라이언트가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것을 했다? 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법률 위배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탈락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누가 하는 거죠? 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내적 통찰을 위해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돕는다. 아닙니다.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의 공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공감. 이게 이제 컨트롤된 상태에서, 통제된 상태에서의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통제한 상태에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임파워먼트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술론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파워먼트 관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 및 발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파워먼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임파워먼트 모델인데 그 모델의 과정이 있습니다. 실천 과정이 있는데 실천 과정이 첫 번째가 대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발견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대화 단계가 1번, 발견 단계가 2번, 발전 단계가 3번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대화 및 발견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방향을 정하는 거 대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대화 단계에 있는 거고 기회를 확장하는 거 이게 바로 발전 단계, 3단계인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강점을 규명하는 거, 강점을 확인한다 그래서 발견 단계라고 합니다. 자, 견자입니다. 발견 단계라고 하고요. 상황을 이해하기. 이게 뭐냐면 현재 상황의 명확화라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의 명확화. 현재 상황의 명확화가 바로 상황 이야기인데 이거 대화 단계 때 하는 겁니다. 대화 단계 때 하는 거고 자원 능력을 사정한다. 자원 사정. 사정은 발견 단계 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답은 2번이 되죠.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발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발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동맹관계를 창출한다든지 맹자입니다. 동맹관계 창출. 자, 저기 기회 확장, 기회 확대하기라고도 합니다. 기회 확대하기. 그 다음에
성과 집대성, 성공 확인을 먼저 쓸까요? 성공 확인하기. 그 다음에 성과 집대성. 성과 집대성.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발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발전 단계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써드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대화 단계와 발견 단계에 있는 거예요. 1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후관리 문제가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팔로업이라 하고요. 사후관리는 팔로업 서비스라 하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습니다. 종결한 다음에 팔로업을 하는 거죠. 자, 개입 과정 중에 수시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개입 과정 중에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종결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종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1번 지문 탈락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얼마만큼 지금 종결한 다음에 적응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재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비공식적 도움이요. 비공식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공 가능합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변화 유지에, 변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종결로 인한 끊어요. 클라이언트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게 또 사후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1번이죠. 개입 과정에 계속 수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사후관리는 종결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우리가 사정,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습니다. 의료 모델에서 나온 용어다. 의료 모델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의료 모델에서는 진단이라는 용어를 썼죠. 근데 이제 여기에 스티그마적 요소가 있어서 이걸 어세스먼트로 바꾼 거죠. 1번 탈락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개입을 위해 끊어요.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 네, 사정에 들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는 것도 어세스먼트의 내용입니다. 이웃이 제공한 의견, 이웃의 의견도 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당연한 이야기. 5번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쌍방적인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사정 도구를 그리는데 가계도와 생태도가 있습니다. 가계도와 생태도는 함께 그려나갑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려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쌍방적인 활동, 상호작용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상호작용적인 활동이 바로 사정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의료 모델에서 나온 것은 진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실천 과정에 보면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에서 취해야 될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개 이제 사회복지사의 과정상 단계 과업을 이야기하면 대개 접수 단계 과업이나 종결 단계 과업이 시험에 잘 나와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촉진한다라고 했어요.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는 개입 단계죠. 평가 및 종결 바로 앞에 있는 개입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빈도를 줄여나간다. 왜요? 네,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종결 단계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조정한다.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도 네, 개입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여 자원을 확보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 확보입니다. 자원 확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입인데요. 이 개입은 우리가 바로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간접적 개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거, 여기 서비스를 조정하는 거, 자원을 확보하는 거, 이것들이 다 간접적 개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의 동그라미 기초선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초선 자료 수집은 평가 단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종결이 아니에요.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결 바로 앞 단계에서 우리가 평가 및 종결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가장 정답은 2번이 가장 옳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초선을 본다. 기초선이 뭔지 아시죠? 기저선입니다. 원래의 상태 자료를 보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 자료 수집이 바로 기초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의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애간이라는 학자는 목표 선정 지침의 스마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스마트 원칙의 S는 specific, 구체적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measurable이란 단어입니다. 측정 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attainable, 달성 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달성 가능. 그 다음에 이거 realistic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단어죠. realistic, 현실적이라는 단어입니다. T, timely라고 하는 시기적절이라고 하죠. 또는 time bounded, 시간 제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는 시기적절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맞을 수 있다. timely라는 단어. 자,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현실적, 시기적절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합성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합리성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자, 조절 가능성이라는 단어 없고 specific 하나, 구체성 하나 맞습니다.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 선정 지침. 목표 선정 지침의 애간이라는 학자는 스마트 원칙이란 걸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이다, 측정 가능하다, 달성 가능하다, 현실적이다, 시기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리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관리 문제 출제되죠. 사례관리 문제는 실천론과 기술론에서 출제될 수 있지만 실천론에 되게 나옵니다. 사례관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원체계 간의 연결, 조정 등의 활동을 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결과 조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투입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사례관리입니다.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어서 기관 내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관 안에 있는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죠. 네, 기관 외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기관 외 서비스도 가능하다. 기관 외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비공식적 지지망의 활용을 최소화한다.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공식적 지지망이든 비공식적 지지망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지지망이든 활용을 강조하는 거죠. 네,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최소화한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임상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치료적인 상담을 한다. 임상의 동그라미. 자, 여기 보면 치료적 상담이란 게 있죠. 물어볼게요. 사례관리는 직접 개입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적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사의 직접 개입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례관리자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례관리는 이코르 직접 개입도 하고 간접 개입도 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아시는 대로 자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원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간접 개입인데, 자, 두 개 다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을 더욱더 강조하죠. 이 녀석을 더 강조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 해결했고요.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개입 계획입니다.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입 계획을 세울 때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표적 문제를 찾는다. 개입의 성과 목표를 정한다.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구체화한다 라고 했어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표적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 표적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표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문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문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으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 정하기. 자,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나오겠죠. 클라이언트 과업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적 문제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니은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이게 기억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개입의 성과 목표 정하기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리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됩니다. 23번의 답은 3번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24번 문제는 사례관리의 원칙에 대한 문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사례관리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지선다로 5개가 나왔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별도의 것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시죠.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인종, 성별, 계층 등의 이유로 이용 자격 및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로 서비스를 쉽게 동그라미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접근성, 접근 용이성, 편익성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개념, 이러한 사례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변합니다. 따라서 그 욕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지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속성의 원칙을 연속성, 그 다음에 계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례관리는 장기적인 개입이에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기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줘야 된다. 상황에 맞게, 욕구에 맞게 주는 걸 우리가 개별화라고 하죠. 개별화, 아이죠? 자, 개별화라고 쓰면 됩니다. 개별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가 여러 분야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방면에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포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괄성, 다양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전문가 주도의 구조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례관리는 다양한 이웃들이 이제 자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의 비공식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 주도의 구조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5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원칙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책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자율성 극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계성.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사례관리의 원칙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도 사례관리 문제입니다. 보시죠.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입니다. 저는 사례관리에서 원칙 잘 나온다, 개념 잘 나온다, 등장 배경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례 문제도 잘 나오는데 이번엔 사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사례관리 등장 배경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이 사례관리는 아시는 대로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많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등장했다. 맞나요? 맞습니다. 분산된 서비스. 예전에는 사례관리가 등장하기 전에는 다 분산된 서비스였습니다. 파편화, 서비스의 파편화. 분산된 서비스의 조정 기능이 부재됐다. 그 전에 분산된 서비스의 조정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등장한 건 맞습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문제 원인이죠. 자, 문제 원인 때문에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례관리가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등장 배경은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회적 지지망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뭐 했다? 증가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 등장 배경,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맞는 내용이에요. 5번이 답이 되겠고, 이거 외에도 탈시설화의 영향이나 자, 비용효과성의 제고나 비용효과성 제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본인과 가족의 부담 증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 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양화됐다. 주체 다양화로 인해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의 지방 분권화도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사례관리 대상자인데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의 증가를 우리가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실천론의 25문제에서 후반부 12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좀 느끼시는 바는 뭐죠? 1교시보다 많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실천론은 23, 24, 25개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합격에 가능한 이 점수를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기술론을 풀 건데 기술론을 풀면서 느낀 점은 실천론보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실천론에서 가장 고득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온 시험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